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본 위기 대응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현재 의사는 아닙니다. 현재 4명 가족, 저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이 같이 살고 있고요. 80세 전후의 그 노부모님과 그다음에 당사자인 제 친형님, 이렇게 4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한 30여 년 전쯤에 이제 조현병이 발병하셨고, 발병 후 4년 정도 시점에 그 의사와의 상의 없이 본인이 자의로 이제 치료를 중단해서 그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다시 올라와서 이제 큰 사건을 치게 됐습니다. 예,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제 재발이 몇 차례 돼서 입퇴원을 반복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나가는 행인의 말소리를 자신에게 이제 욕설하는 그런 내용의 그 말로 잘못 이제 환청을 들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걸 제가 간신히 막고 이제 황급히 집으로 데려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 11월 정도 되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제 명백한 이제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송을 위해서 먼저 이제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병원에 가보자라고 했지만 환자는 설득이 안 됐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적 이송 시스템 112나 119에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겠는데요. 112에 이제 신고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공적 이송을 요청드렸는데 이제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2에 119로 전화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119로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또 마찬가지로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은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112에 전화를 해서 양쪽에서 다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이제 지금 힘들다라고 이제 호소를 드렸더니 112 측에서 그러면 자기네들과 119가 같이 이제 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 이제 발제자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찰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경찰의 눈앞에서 이제 자타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경찰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송을 하기가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분 지켜보시다가 경찰분이 이제 자신들은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은 이제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럼 사설 이송단에 연락을 할 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이송단 측에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오시니까 그 경찰하고 119는 바로 이제 철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송단 분께서는 뭐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뭐 행사 없이 형님을 평소 다니던 지역 병원에 이송해서 입원에 최종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 2인이 이제 직접 같이 병원에 갔고요. 필요한 서류 같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같은 것도 다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면은 사실 언뜻 보면은 여러 가지 입원 형태 중에서 응급 입원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 입원 이런 걸가 먼저 우선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자료 통계를 봐도 실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보호 의무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한 60~70%가 이런 공적 이송을 통해서 이송받지 못하고 사설 이송단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상을 보면은 이제 보호 의무자에 대한 법을 쭉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을 보면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직계 혈족, 배우자 간, 그다음에 기타 친족. 근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다음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민법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의 보호 의무자는 민법을 준용해서 이제 보호 의무자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보호 의무자는 그 말 그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제 40조에 따르면은 이제 몇 가지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보호 의무자는 이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호 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행규칙 31조를 보면은 보호 의무자가 있지만 보호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몇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서 보호 의무자의 의무를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다음에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장관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장관이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시문을 보면은 현역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법조문을 이제 쭉 말씀드렸냐면은 그 보호 의무자가 이 제도가 사실 대부분의 해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그 일본 정도에만 보호 의무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도 보호 의무자 제도, 제 개인적으로는 보호 의무자 제도 때문에 더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모친이 유일한 보호 의무자였는데요. 그 모친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사실상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를 할 수 없는 그 시행 규칙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이런 조항을 알고 상세히 알고 있는 보호자도 없고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 아까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법원의 이제 결정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절차를 제가 저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런 서면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자기들은 알 수 없고 따로 없다. 그다음에 이것을 서면을 어디에다 제출해야 되는 건가? 병원 측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호 의무자의 입원이라는 게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보호 의무자 제도를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비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보호 의무자한테 일부분 이제 전가하는 그런 게 이제 국가가 개입을 좀 최소화해도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보호 의무자 제도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런 보호 의무자 제도가 그 당사자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앙심을 품고 뭐 보복 심리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런 보호 의무자 제도를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 입원 제도나 준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그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이제 정의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모호하다,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꼭 명백한 자타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뚜렷한 재발 경고 징후 같은 게 나온다 하면은 이것은 준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서 공적 이성을 통한 비사의 치료가 시행될 수 있어야지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비자료 치료는 반드시 입원 치료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래 치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장기 주석형 주사제 치료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경찰분들이라든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그 자타의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 현행법상 상당히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의 권한이 있는데 의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같이 출동해가지고 그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때문에요. 따라서 그 해외 사례 중에서 이제 경찰분이 바디캠 같은 걸 활용하는 몸에 지니는 카메라 같은 걸 활용하는 걸 해서 의사분으로 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류해서 의사분이 원격에서 판단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이제 주제이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중증 정신질환이 있겠지만 조현병은 다른 정신질환과 분리해서 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정신과 여러 질환 중 최중증 질환이고, 그다음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병식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 관련해서도 조현병에 연관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모든 조현병 의증 환자 및 조현병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중간에 중단되지 않는 그러한 치료 지원 또는 치료 명령제를 해주는 것이 그 환자에 대해서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사적 의료보험 천국인데요. 그런 미국조차도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용, 그 의료비는 100%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돼서 환자가 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비극적 사건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 조현병 환자로 대표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보호 의무자에게 좀 과도하게 좀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좀 문제죠. 특히 정신보건 영역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나 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보호 의무자한테 좀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치매는 뭐 국가 책임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신보건 영역에서 국가 책임제 같은 것이 좀 시행될 날을 좀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 상황에서 입원하시게 될 때 이제 당사자 입장하고 가족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래도 좀 더 당사자의 인권을 좀 강조하는 뜻이고, 가족들은 좀 빨리 자타의 위험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입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